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투자팀 강희선 팀장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상장리츠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또 약간 부동산 기관 투자자 쪽을 더 포커싱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실제로 해외 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주식 기관이든 부동산 기관이든 전략적 배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장기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용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많이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K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으로서 이런 해외 리츠의 사례들을 살펴봐서 한국의 해외 리츠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고 또 한국 리츠에도 어떤 접근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일단 사모펀드의 시장, 특히 어떤 이 실물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자산들이 또 공모 리츠 쪽으로 좀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좀 전망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재편이 예상되는데 일단 그 실물 부동산 시장의 자산들이 공모 리츠로의 자산 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저에는 정부 정책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위해서 공모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모부동산 펀드에 있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고 상장 리츠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런 자산의 편입을 좀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재산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건데 별도 합산 과세에서 빠지고 이제 분리과세를 통해서 0.24%의 그 단일 요율로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사모부동산 펀드 대비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했을 때 한 50bp 가량의 배당이 이제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실물 부동산 시장에서 입찰 시장 공모 리츠가 가지는 입찰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중한 세분화금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리츠로 유동하고자 하는 니즈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그 미국과 일본에서 그 리츠 제도가 리츠 제도가 출시되고 굉장히 빠르게 출시됐지만 실제로 시가총액이 급증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세제 혜택에 대한 부여 그리고 그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니즈가 결합되면서 시가총액이 급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량 자산의 이동은 어떤 축으로 이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디벨로퍼라는 측면에서 디벨로퍼가 이제 그 자산을 개발하고 안정화된 자산을 리츠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의 선순환을 자금의 리사이클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일본의 그 리츠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보험사, 연기금 공제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도 어떤 공모 리츠로의 부동산 유동화 니즈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모부동산이 굉장히 발달한 시장이기도 해서 사모부동산 펀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운용사들이 리츠 AMC로 활동하면서 운용사 리츠의 비즈니스 모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리츠가 시가총액 한 6조에서 7조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부동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필두에 있는 곳은 이제 행정공제인데 국내 쪽에 위탁운용 펀드 약정 규모가 2,200억 원 한국 리츠로의 배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리츠 쪽으로 더 큰 규모의 전략적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한 15%가량을 상장 리츠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리츠를 중심으로 위탁운용 펀드 약정을 늘려나가고 있고 현재 한 3천억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 리츠의 활성화 방안의 기조로 조성이 되었고 한 3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MPS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해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상장 리츠가 활성화된 그 선진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GDP의 한 5%가량을 이 리츠 섹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의 한 3.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물 부동산에 있어서는 한 1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상당한 비중 있는 섹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 주식기관이든 부동산 기관이든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미국이 한 주식시장 대비 2.8%, 그리고 일본이 주식시장 대비 2.2%, 싱가포르이 13%, 호주가 한 6%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같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게 좀 시간이 돼서 4조라고 나와 있지만 한 6에서 7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주식 코스피 시장이 한 2,400조 시장이라고 했을 때 0.3%가량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 안에서의 그 비중 확대까지 감안한다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150조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건 좀 긍정적인 전망일 수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현재 코스피 시장 2,000조라고 감안했을 때 2%까지 확대된다고 해도 적어도 40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리츠의 이제 과거 성과입니다. 실제 그 미국 리츠가 가장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데이터가 가장 풍부해서 상장 리츠의 투자 기간별 이런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비상장 부동산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미국 부동산의 앵크리프 지수와 그리고 미국 리츠 지수를 비교한 값인데 실제 보시면 샤프 지수 위험 조정 수익률이 조금 더 다소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익률도 비상장 부동산 대비해서도 약간의 그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장 리츠는 투자 대비 비상장 부동산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 리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리츠 그 투자 전략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어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대체 투자 전략이 코어 플러스 밸류에드, 어퍼튜니스티까지 확장되면서 이제는 상장 리츠도 하나의 그 전략 다변화의 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상장 리츠를 편입하면서 어떤 수익성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개선 및 그 부동산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학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실제 그 사모부동산과 상장 리츠를 8대2 비중으로 섞었을 때 가장 그 옵티멀한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앵크리프 지수와 그 미국 리츠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누빈에서 계산한 거고 실제 그리고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편입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음을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사실 이거는 학문적인 분석이라서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훨씬 더 좀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상장 리츠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유동성 있는 부동산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프롤로지스의 그 주가와 그리고 프롤로지스의 주당 순자산 가치의 차트입니다.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사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그냥 그 사모부동산 펀드의 순자산 가치와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이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때도 있고 프리미엄을 받을 때도 있고 이 괴리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디스카운트의 구간에 있거나 혹은 굉장히 그
괴리가 축소됐을 때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고 또 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을 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있는 부동산으로서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미치 프라이스 투 NAV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짙은선은 순자산 가치,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보실 수 있고, 이 프라이스 투 NAV는 적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크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범위에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저희는 굉장히 해외 사례에서 데이터로 좀 증명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러한 근간에는 사실 상장 리츠와 실물 부동산의 연관성이 강하다라는 게 기저에 있습니다. 상장 리츠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있는 부동산으로 저희 접근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다음 장을 봐주시면 과거 캠메잇의 비교를 한번 보시면 이 명목 캠메잇은 실물 부동산 시장의 캠메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재 캠메잇 같은 경우는 임플라이드 캠메잇은 상장 부동산 시장의 임플라이드 캠메잇인데 사실 캠메잇의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에퀴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으로 치환한 값입니다. 즉 상장 리츠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보유 부동산의 내재 캠메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이 흐름이 장기가 굉장히 강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장 리츠는 단기간에서는 주식시장과의 상관성, 변동성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수렴한다. 부동산 시장과 강한 상관성을 나타낸다라는 이런 차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의 가격 형성 요인은 실제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 펀더멘탈과 AMC의 역량, 그리고 주식 시장의 수급 현황과 리츠 시장의 수급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리츠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점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부동산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와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편입 시에는 상장 리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섹터들을 편입을 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높이고 그리고 섹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편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배당주로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굉장히 리츠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와 실물 부동산의 연관성에 따라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섹터 투자의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유럽 헬스케어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인구 노령화에 의해서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인데 실제 실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국가별 라이센스 규제에 부합하면서도 어떤 오퍼레이터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투자보다는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별 규제에도 다 부합하고 또 오퍼레이터에 대한 관리 전문성이 있는 상장 리츠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내 부동산의 딜이 외국의 부동산 딜이 해외 투자자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러한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방안이 상장 리츠를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조립식 주택이나 개인용 창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 부동산에서 딜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또한 이러한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동산 포트폴리오 외에 이 오퍼레이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룬 오퍼레이션 플랫폼 가치까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로의 투자가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상장리츠 시장을 통해서 실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동산 시장에서 11%가 상장리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11%그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사실 이 상장리츠의 그 퍼포먼스가 결국 이 실물 부동산 시장의 프록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상장리츠 같은 경우는 분기 혹은 단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 실적을 공시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물 부동산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피스가 지금 뭐 워크프롬홈 때문에 안 좋은지, 혹은 물류가 계속해서 지금 호황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기관 투자자가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도 상장리츠를 통해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상장리츠가 그 주식이기도 하고 부동산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 부서가 어디 있냐라는 것도 굉장히 좀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실제로 그 부동산 기관 혹은 운용사가 굉장히 좀 대체 투자 쪽으로 오리엔티드돼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그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를 부동산 부서에서 좀 관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자산 쪽에 더 치중하는 중점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의 일환으로 어떤 주식 투자의 부서로서 주식 투자 부서에서 리츠를 투자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MPS는 이제 부동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공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도 부동산 팀에서 대체투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좀 성격은 다르지만 해외 같은 경우도 CPPIB처럼 대체투자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기관의 경우 리얼 에셋 안에 그런 상장 부동산으로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캘버스 같은 경우는 주식 에퀴티에 포함이 돼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해외 시장의 현황,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리츠가 어떠한 상장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국내 상장 리츠에 좀 접목하고 또 이 해외 리츠와 좀 다른 점에 있어서 국내 상장 리츠를 어떻게 투자를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외 리츠 시장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또 자기관리 리츠가 좀 발달한 회사가 그 시장입니다. 네, 국내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성장 사이클에 있어서 그 초기 성장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매력이 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그 사이즈 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그 한국 리츠들이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5천억 가량 형성돼 있고, 물론 일부 기업은 1조 이상 되는 회사도 있지만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굉장히 소형 리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5천억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자산을 매입할 때와 그리고 10조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자산을 매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주당 순자산 가치의 그 변화는, 그 임팩트는 훨씬 좀 다르죠. 당연히 그 작은 회사가 그런 그 자산 규모,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자산 사이즈를 투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현재 주가의 상황이나 이런 캐피탈 마켓의 상황을 잘 이용했을 때 이 임팩트가 크고 주당 순자산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높일 수 있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채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채로 인한 그런 그 배당 가능 이익의 상승은 사실 기대하기는 이미 다 일어난 그 이익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리츠는 회사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자본 구조를 좀 다변화하는 것만으로도 배당 가능 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리츠가 회사채 발행을 했고, 또 이리츠 코크랩도
담보부서체를 발행했습니다. 또 이번에 다시 롯데리츠가 추가적으로 또 추구하고 있는 건 이제 무보증 회사채를 좀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회사채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퍼져나가고 일반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배당가능 이익의 상승 효과는 꽤 커서 방금 보시면은 담보대출이 2.3%인데 이제 회사채를 통해서 1.5% 굉장히 좀 72bp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런 공모 리츠의 회사채 이런 낮은 뎁코스트는 사실 상호부동산 펀드 대비해서도 굉장히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인덱스 편입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 한국 리츠 중에 의미 있는 글로벌 리츠 지수에 편입된 회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JR 글로벌 리츠 지수 편입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유의미한 리츠 지수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이 지수 편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FTSE 지수인데 그 FTSE 지수에서도 이 지수를 편입할 때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량적으로는 시가총액 1빌리언 정도 이상 되면 정량적인 기준을 좀 충족할 수 있지만 정성적으로는 굉장히 좀 일단 기본적으로 IR 자료가 모두 영문화되고 그리고 그 내부적인 정성적인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리츠들이 이제 이러한 지수들에 편입됐을 때 그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 실제 이런 FTSE의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수 편입이 얼마나 큰 유동성 거래량 증가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를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장 리츠를 투자했을 때 또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상장 리츠만으로도 굉장히 다변화된 섹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장 리츠를 또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또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위탁 운용 펀드의 활용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현재 기관 투자자 측에서 이제 상장 리츠를 투자하는 방식이 대부분 다 이런 위탁 운용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월세를 통해서 매니저 방식으로 글로벌 리츠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공제에도 다양한 그 해외 운용사를 통해서 위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프랑코 자산운용이나 이디스 자산운용, 마스턴 자산운용 같은 그 위탁 운용 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상장 예정인 리츠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SK는 이미 상장이 기완료됐고 신한서구 T&D가 11월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오런 리츠들이 쭉 지금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좀 대기업 쪽에서의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내년에 확정된 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대기업 쪽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IPO에 대한 그 수요도 IPO에 대한 그 증가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올해 하반기에도 주요 투자 기회 같은 경우는 기존 리츠들의 유상증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혹은 작은 리츠는 1,000억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제 외형 확장을 할 거고, 사실 이런 외형 확장은 유상증자, 뎁파이낸싱을 먼저 하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유상증자를 같이 하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유상증자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R 캔달 스퀘어를 필두로 해서 이디스 밸류 플러스 리츠 같은 것들 유상증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일단 상장 리츠의 특성 자체가 유동성 있는 부동산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투자 기법에 활용을 한다면 사실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낼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리츠 같은 경우는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개인용 창고라든지 그런 조립식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니치 섹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초기 성장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착할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 매력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좀 보완하고 또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앞서서 질의및 응답에 앞서서 지명 토론자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해외 부동산팀의 송창헌 팀장님께서 지명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줌으로 참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팀장님 지명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한지방행정공제 해외부동산 팀장 송창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제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해외부동산 팀장 송창헌이고요. 우선 이제 저는 해외부동산 팀장이라서 해외 리츠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설명한 대로 국내 리츠는 저 국내 부동산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전반적인 국내 리츠보다는 저희가 기관 입장에서 이 리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강희선 팀장님께서 워낙 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조금 저희가 기관 입장만 첨언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나 뭐 투자 특정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해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정보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츠를 투자하는 그 접근 방법은 이제 위탁 운영을 하는 거고, 위탁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했지만 저희도 이제 한 15% 정도는 이제 그 리스티드 리얼 에스테이트에 이제 그 배정을 하려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생각도 있지만 이제 컨설팅 회사의 이제 자문에 대한 결과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리츠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 리츠의 전망이 뛰어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의 특성상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적인 방침이 이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 투자권을 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리츠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리츠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입장에 담고 있지만 당연히 담아야 될 거로 저는 현재 다른 기관들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첫 번째는 분산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이 담당하는 이 기관으로서 부동산 특징상 자료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신규 투자를 해야만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리츠를 투자를 하고 있으면 매 분기뿐만 아니고 자료가 자주 이렇게 나오고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자료들 많기 때문에 그 상호관계로서 이제 사모 투자를 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를 하나 가지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가 좀 더 좋은 투자건이다 했을 때 좀 더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리츠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국내 리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국내 부동산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 대신 나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서 저희가 참여를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해외 리츠뿐만 아니고 국내 리츠에서도 아까 말한 분산이나 뭐 인사이트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놓쳤는데 하나만 더 하면 아까 강희선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리츠의 좀 장점이 뭐냐 봤을 때는 니치 섹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모의 시장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의 접근도 실제적으로는 니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캐나다에 우리가 익스포저가 없으니 좀 일정 부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리치를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좀 담고 싶다 있을 때도 일정 부분 할당해서 리츠를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차원에서 리츠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활용도는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편하게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조금수 부회장 맡고 있는 김대중입니다. 강희선 팀장님께 간단한 통계 자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국내와 외국의 경우에 뭐 전체 리츠일 수도 있고 또는 상장 리츠에 한정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투자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작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걸 수치적으로 나라마다도 다르고 수치적으로 좀 이걸 개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시장에 훨씬 기관 비중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프리-IP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리플로트 레이시 좀 낮은 거죠. 그 유동성 있는 그 주식의 비중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러한 측면이 지금 거래량이 좀 낮은 상황이 있겠습니다.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본 자체가 한 10에서 15%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거래량이나 이런 점을 불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홀딩연금이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리트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주 투자를 통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장 리츠가 15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ETF가 아마 10개 이상 되면 아마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ETF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투자 기반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ETF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협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국 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희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이 정말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츠가 좀 퇴직연금하고 딱 투자 대상이라든지 이용관계가 맞기 때문에 여기를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ETF 쪽이랑도 관련돼 있는데 그런데 리츠 투자하는데 애로사항 중 하나가 특수형 재반적 투자, 3단계 이상 투자일 경우에 리츠 펀드가 허락돼 있을 경우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해관계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주를 원할 수도 있고 보통주를 원할 수도 있고 또 대출을 통해서 선순위로 갈 수도 있고 후순위로 갈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만기가 3년을 원할 수도 있고 30년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화를 통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상품을 지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리츠 협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 리츠 ANC라든지 회사들이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리츠 협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츠 협회가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외국 기관 투자자, 특히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리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정책이 사실 조금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일관성 측면에서 신뢰를 갖지 못할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히 리츠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활성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그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송창훈 팀장님과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제 이름은 저는 그 대신자산신탁의 리스크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석 근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상장 리츠의 기관 투자자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공개에는 보이는 것처럼 액티브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로서 이제 주로 유상증자 시점에서 아이프 시점에서 이제 앵커 리츠 앵커 기관 투자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그 일반 주식 투자자처럼 세컨더리 시장 마켓 일단 상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용 기간에 계속 여유 자금의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실물 시장에서의 그런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예. 뭔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지금. 네네네네. 잠깐만요. 조금 크게 말씀 여기가 좀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리시나요? 지금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지금 무슨 말? 좀 이쪽에 나오셔서 이쪽에 여기 마이크 가까운 쪽에. 예. 아마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자산신탁의 리츠 투자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석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질문은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이제까지는 그 기관 투자분들이 특히 공모펀드라든지 상장 리츠를 투자함에 있어서 액티브 투자 자금 역할을 하셨고 또 수익률에 대한 어떤 성반주의 의무가 있으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과 같이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이제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상장 리츠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 투자분들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액티브 투자자로서 유상 증자 시에 앵커 투자자로서 참여해 주시는 그런 역할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투자 기회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상 증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운용 기간 내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매매 차익과 이제 배당 이익을 이제 원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아니면 배당 투자를 위한 세컨더리
시장 관점에서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바라든지 공룡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상증자 시점에서 이제 액티브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시고요. 세컨더리 자금에 투자하시는 투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QOL 리치프나 이제 AMC QOL이라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ETF 투자자분들, 인덱스 투자자분들, 그리고 퇴직연금, IRP 투자자분들 이런 투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제 상장 리츠가 이제 갈수록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액티브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상자 시점에서 상장 리츠에 이제 발생되는 투자 리츠에 대해서 기관 투자로서 이제 스크린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자금 투자를 이제 검토를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시장에서 ETF 투자자라든지 이런들이 이제 생성되는데 시장 여건상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이제 액티브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섞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까지는 이제 상장 리츠가 이제 영속형으로 만들어지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한돼 있었고 대부분 한 개의 자산이라든지 몇 개의 특정 자산들이 이제 뭐 5년이나 뭐 7년 정도 이렇게 상장되었다가 이제 청산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마켓 사이클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마켓 사이클이 안 좋은 시점에서 이제 엑시 시점이 걸리게 되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 연장이라든지 리츠 연장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제 개인들하고 이제 섞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프리 IPO에서 이제 지금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비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스탠스가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조심스러운 어프로치가 IPO, 프리 IPO 시장에서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모드로 투자 검토 가능하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모 시장에서는 개인들 미안하지만 개인분들하고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뭔가 결정할 상황이 됐을 때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모 투자할 때는 특히 뭐 다른 기관도 그렇겠지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들과 많은 파트너들과 섞이는 거를 싫어하고 섞게 된다 하더라도 소수라 하더라도 저희하고 믿는 약간 어떤 투자자가 같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말씀하신 질의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리츠에 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아직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개인들하고 있어서 좀 꺼리다 이런 부분은 상장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거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최고 어려운 점이 국내 투자에 봤을 때 기관이 들어가기에는 리츠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더 커야지 저희가 좀 들어가기도 편하고 나오기도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규모의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저희 기관으로서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기관으로서 바라는 점은 오늘 같은 이제 이런 모임도 있지만 이제 국내 리츠 규모가 점점 더 이제 규모가 커져서 자유롭게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오고 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저희 현재 입장은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투자가 이게 원활하게 지금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기관들 그런 점에 리스크는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는 보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커져서 좀 원활하게 좀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도 이쪽 리튬 줄이자, 이쪽 리튬은 빼자, 더 넣자라는 부분에 활성화 되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빼버리면 이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면 개인들을 섞이는 게 아니고 규모가 제일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얘기하면 유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해주셔서 제가 청원 드릴 건 잘 없을 것 같은데, 예, 상호부동산 펀드와 다르게 이제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거래량이 증대되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삼장리츠를 유동성 있는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사고 싶을 때 사고 이 가격의 대리를 이용해서 사고 싶을 때 사고 그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으면 이런 투자 활동들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체계도 결국엔 주주 의결권의 행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러한 부분에서 그 리츠 같은 경우는 사무부동산 펀드보다는 이런 그 운용 역량, 즉 매니지먼트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또 어떠한 리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산 매입과 매각을 하고 어떻게 캐피탈을 소싱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정 부회장님이 저만 못해가지고 오늘 협회에 뭘 조금만 하시고 그러시는데 말씀드릴게요. ETF 생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관심을 두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자기 관리 리츠가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내년 정도의 추세를 봐가지고 적극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이미 허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랑 협의를 진행 중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설명인데 아직 저희 협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화요일 날 우리 대표분들이 한 20몇 분이 오셨어요. ESG 선언하신 분이. 그때 좀 회의를 좀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잘만 갖추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회원사랑 같이 이런 투자 설명회, 뭐 해외 IR 뭐 이런 것도 같이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정부 국토부 정책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될지 의견 수렴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찍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협회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다른 참석자들 혹시 질의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채팅이 없는데. 네.
채팅이 있으면 바로 뜰 텐데요. 떼칭에서 없어가지고. 네. 다른 네. 한 말씀 보셨는데 나왔을까? 예,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신가요? 혹시 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 네. 네, 예, 예, 예. 네. 잠깐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성경 리스트 하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느낀 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발표 자료 8페이지 보게 되면 그 미국 시장의 경우에 이제 그 리츠가 주식 시장이 2.8%고 일본도 한 2.2%, 싱가포르는 이제 일반 기업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12.7% 굉장히 높은 비중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퍼센티지를 봤을 때 이제 150조 정도까지 늘어날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 되는 리츠에 담을 만한 아무 리츠를 아무런 자산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량 자산이 있는가 과연.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오사카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자산이라든지 꼭 뉴욕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도권 위주로 우량 자산이 있다 보니까 지방 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싱가포르 리츠의 경우에도 국내 자산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 리츠에 편입하는 자산을 처음에는 이제 국내 자산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자산을 했고,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난 거는 이제 국내 자산만 담던 상장 리츠가 이제 해외 자산도 같이 담는, 다시 말하면 국내와 해외를 같이 투자하는 복합적인 그런 리츠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은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국내 리츠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국내 자산 리츠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해외 리츠의 특정 국가에 익스포저를 갖고 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3호로 물건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해당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리츠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 묶어가지고 어떤 위탁 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우리 경우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도 국내 자산과 이제 일본의 자산을 이제 같이 담는 그 분산 효과가 있는 리츠를 이제 출시를 해서 좀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국내 리츠만 하고 싶으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국내 리츠와 해외 리츠를 같이 담는 그런 상장 리츠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복합 건전지가 혹시 나간 거 아닐까요? 크게 말씀하시기 네. 그냥 크게 말씀하시기 네. 그래서 저희 질문은 그래서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같이 담는 리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의 부동산 우량 자산의 분포도를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팀은 사실 이제 해외 리츠와 그 한국 리츠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비교가 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리츠에서 해외 리츠로 해외 자산의 편입은 저도 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실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또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자산은 더 그 작은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또 저희 그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그 해외 부동산도 적극적으로 이미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산의 전환 같은 것들이 그 한국 리츠로도 저는 편입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해외 자산으로만 상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섞는 그런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다른 또 운용사는 글로벌 자산만 모으는 그런 리츠로의 그 소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는 그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고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해외 자산을 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게 이런 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 다른 해외 리츠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해외 리츠의 오피스 자산이 굉장히 좀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했을 때 한국 리츠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파의 가격, 그러니까 그 감정 평가 그대로 이제 이게 들어왔을 때 사실 어떤 매력도의 차이는 분명히 또 해외 리츠 쪽에 더 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운용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거기서 쌓인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 리츠와의 어떤 비교, 이 한국 해외 자산을 담으시되 조금 더 그에 맞는 해외 리츠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전략을 좀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크게 나눠서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스톤 투자운용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관계 당국,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저희 이제 리츠와 관련된 이제 리츠 정보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장 리츠를 이제 도입을 사실 이제 리츠가 도입이 된 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이 됐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기존에 많은 이제 상장 리츠들도 있었고 또 이제 3호 리츠 시장이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상장 리츠로 많이 이제 그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제 그 리츠와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실 해외 상장 리츠 데이터만 가지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아직 저변이 없는 곳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20년의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이제 운용되었던 리츠에 대한 사실 트랙 레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리츠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원에서 지금 이제 게시하고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재 이제 그 리츠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운영 중인 리츠에 대한 이제 정보들은 공개가 되는데 과거 정보들은 이제 다 이제 사실은 리츠에 청산되면은 다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이게 좀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접근 측면에서는. 아울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19년 말 하반기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상장 리츠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장 리츠에 대한 이제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개인들이 사실 리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리츠가 어떤 건지 그리고 리츠에 대한 이제 사실 그동안에 또 개인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벤치마크 지수 대비했을 때 이게 괜찮은 상품인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에 대한 사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제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이 오늘 원래 사실은 저희 산업 토론회 그 주제를 기획해 주시는 고병기 에디터님 뭐 하시는 것좀 없죠? 네. 네.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그 오늘 하여간 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지층에서 앞으로도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한 것들도 좀 많이 반영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 제 4차 토론회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와 공동 기획한 시리즈 두 번째고 리치협회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4차 산업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